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름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검찰은 선거제도를 농락한 중대 사건이라며 전모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가 김 씨를 넘어서 배후 수사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조작에 나섰다고 보는 거죠. 선거 수사 전문 검사들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첫 소식 이기상 기자입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을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선거제도농단, 대선 개입으로 규정한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선거, 명예훼손 등을 담당해온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 허위 인터뷰가 진행된 배경과 공모 여부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비리 본질을 호도하는 인터뷰를 대선 직전에 유포했다는 게 사안의 본질이라며 구체적인 배후 세력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범위는 김만배 씨나 신앙림 전 위원장을 넘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김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언론계 인사는 물론 정치권 인사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이 멘붕에 나선 가운데 어제 석방된 김만배 씨는 관련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대선 국면을 어떻게 바꾸려는 그런 의도는 없으시다고요?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허위 인터뷰 논란이 불거진 뉴스타파 보도가 나온 직후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알려달라며 기사를 공유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게시물을 삭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검찰은 수해 본 세력을 찾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수사의 종착지가 김만배 씨가 아니라 수해 본 세력, 그 배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건데요. 여권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수혜를 받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이어갑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지난 대통령 선거.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죠. 그런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관용 카드로 제가 초밥을 먹었습니까? 검찰은 허위 인터뷰 당사자인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씨뿐 아니라 구체적인 배후 세력 여부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허위 인터뷰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유리하게 만들려고 한 의도였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드러난 정황이나 확인 사실을 보면 단순히 일회성으로 이뤄졌다고 보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수혜를 본 쪽도 확인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뤄진 김만배 씨의 구속 연장신문에서도 대선 3일 전 나온 뉴스타파 보도를 거론하며 대장동 비리 실체가 드러나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불리할 거라 우려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만배 씨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에게 이 사건은 게이트가 되면 안 된다. 유동규의 뇌물 사건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말한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 인터뷰 전후로 이재명 대표나 최측근들이 연락했던 기록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며 추가적인 부분을 지켜봐달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검찰은 이미 허위 인터뷰 이 의혹과 관련해선 상당히 수사가 진척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석방된 김만배 씨 그리고 신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출소한 대장동 사업가 김만배 씨에 대해 허위 인터뷰 혐의로 조만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 경위 등을 더 구체화한 다음 최대한 조속히 구속영장 청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구치소를 나온 김만배 씨는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물론 조우영 등 대장동 관계자에게 허위 인터뷰를 종용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는 인터뷰 종용한 적이 없고 염려 차원에서 동생한테 형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또 한 부분은 있습니다.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넨 1억 6천만 원은 책값으로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이 책 3권을 확보했는데 1억 6천만 원에 상응하는 보관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씨에 대한 조사를 끝냈고 김만배 씨도 수차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학림 전 위원장도 불러 인터뷰 보도 경위와 금전 거래의 대가성 등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와 말맞추기 우려가 있는 만큼 조만간 신학림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손인혜 기자 그리고 정치부 출입하는 이동우 기자 함께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손인혜 기자한테 좀 물어볼게요. 자, 특별 수사팀을 꾸렸는데 이거 상당히 작심하고 수사하겠다 이겁니까? 네, 지난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한 후 첫 특별수사팀입니다. 그만큼 이번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강하다는 거겠죠. 단순히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은 검사 한 명이 사건을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 검사가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면 이 사건 하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검사 숫자로만 보면 1.5개 부서가 이 사건을 전담하게 되는 건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수사팀이 꾸려졌었죠. 이건 역시 선거 개입 사건으로 보고 검찰이 수사를 했었는데요. 이 수사팀이 출발할 때 규모가 검사 10명이었습니다. 이 수사팀 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네, 수해를 본 세력을 찾겠다. 상당히 의미심장해 보이는데 특별수사팀을 꾸린 이유가 있겠죠? 네, 검찰은 지금까지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가 의도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로 몰아가기 위해서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을 벗으면 1차적으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수혜를 봅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 대표와 민주당 측도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규명하겠다는 배우도 바로 이들입니다. 실제로 어제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가짜뉴스 의혹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수차례 꺼냈습니다. 자, 뭔가 배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의심하는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뭘 보고 그런 걸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네, 검찰은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허위 인터뷰가 대선 3일 전에 유포됐다는 게 사안의 본질이라는 건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의도가 명백하다는 거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를 조사한 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는데 김만배 씨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다만 배후 세력에 대한 단서를 잡은 거냐는 질문엔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자, 이동훈 기자, 그 배후 세력 국민의힘은 아예 민주당으로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형에 처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규정하며 뒷배, 주범을 찾았습니다. 김만배 커피 수사 조작 게이트 선거 공작 역시 개인적 작품일 리가 없습니다.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김만배의 뒷배는 도대체 누굽니까? 공작 정치의 주범은 누굽니까? 역시 초점은 허위 인터뷰의 수혜 대상자, 배우 정치 세력에 맞춰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대선 공작 태스크포스도 발족시킬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허무맹랑한 대선 공작 프레임이라고 반박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언론 대응을 총괄했던 인사도 김만배 인터뷰는 민주당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 직전 한 1, 2, 3월에 쓴 SNS 글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사라진 건 아니고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뉴스타파가 김만배 인터뷰를 보도하고 다른 언론이 인용 보도하기 30분 전에 SNS에 글을 올렸었는데요. 그 글을 포함한 대선 당시 글들을 SNS에서 비공개 처리했는데 국민의힘은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 대표가 어떤 경위로 SNS에 글을 쓰고 또 왜 삭제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SNS 글들 언제 비공개 처리했는지 시점이 불분명한데요. 제가 찾다 보니 지난해 11월 이미 비공개됐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지난 글을 쥐도 새도 모르게 지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떳떳하다면 글이 당당했던 SNS 게시물 삭제 이유를 국민께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 측에게 왜 비공개 처리됐냐 물었더니 최근에 비공개 처리한 적 없다. 예전에 했다고 해도 이유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소식이 더 있거든요. 두 기자와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레 토요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본인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죠. 이번엔 수원지검으로 갑니다. 이날 조사가 끝나면 검찰은 백현동 비리 의혹과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석 전에 결판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9일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2일 출석을 주장하다 검찰 의견을 수용한 겁니다.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9일 토요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세 번째 출석 날짜마저 거부하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고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조사날이 단식 10일 차인 만큼 이 대표 건강 문제가 조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건과 합쳐져 추석 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이 다음 주 중 영장을 청구한다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72시간 내 표결 원칙에 따라 20일 또는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추석 전 구속 여부가 결정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앞서 이 대표는 오늘 SNS에 9일 검찰 출석 시간과 장소를 올리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 중인 몸 상태를 고려해 9일 출석 당일 입장문 낭독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다시 진술을 바꿨습니다. 보고한 적 없고 검찰의 그 지난번 진술을 후회하고 있다고요. 이 대표가 검찰에 나가겠다고 한 날 나온 이 전 부지사의 자필 편지 소식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늘 공개한 자필 진술서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본인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두고 마치 이재명의 참고인 신분과 같은 수사를 받았다며 추가 구속 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어 양심이 어긋난 행위였고 후회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당시 이를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오늘 자필 진술서엔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오늘 취임한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수사 대상자가 유불리만으로 거짓 주장하거나 근거 없이 수사를 왜곡하는 건 사라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전 부지사가 법정과 검찰에서 수회에 걸쳐 진술은 사실이며 배우자 주장은 오해라고 밝힌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 진술 외에 물증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진술 번복 경위와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측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손인혜 기자,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 이 몇 번째 바뀌는 겁니까?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꾼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전까지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부인하다가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이 대표 방북 추진을 요청했고 이 대표에게도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죠. 그러다 지난달 자필 편지를 통해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비용과 관련해 부인한 데 이어서 오늘 또다시 자필 진술서를 공개하며 검찰 압박 때문에 한 검찰 진술은 허위라며 대북 송금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겁니다. 이동훈 기자, 지난번에 아까 그 화면에 나온 두 번째 보고했다라고 진술한
그 이후에 민주당이 한바탕 시끄러웠어요. 네, 민주당 의원들 검찰의 회유, 강압 수사라며 반발했었죠.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에 항의하겠다며 수원지검을 찾아서 청사 앞에 앉아 농성도 벌였고요. 여러 의원들이 이 전 부지사 특별 면회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전 부지사 부인과 통화하고 이 전 부지사 최측근과 만나 사법 방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다. 두 번째 말을 뒤집은 날 공교롭게도 이 대표는 9일에 검찰에 가겠다 발표한 겁니다. 자, 손인혜 기자. 이재명 후보 이제 검찰 출석을 해야 하는데 어쨌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을 뒤집으면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좀 유리한 국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수사팀은 일단 수사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부지사 진술로 수사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 전 부지사 진술만 증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진술은 시점이 일부 맞지 않고 입장도 오락가락 하는 반면에 김 전 회장 진술은 일관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 대표 입장에선 본인 혐의를 입증하는 진술이 뒤집어진 거기 때문에 일단 유리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긴 합니다. 또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서는 재판에서 부인할 경우 증거 능력을 잃기 때문에 검찰이 증인 신문을 통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네, 이 대표가 나가겠다고 한 날 바로 오후에 지금 이제 뒤집어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전 부지사의 이 재번복 혹시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까요? 이재명 대표 최측근에게 물어봤는데요. 지금 검찰이 증거인멸이다, 사법방해다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어떻게 접촉을 하겠냐며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7일에서 9일 중 오라고 하고 국회 본회의가 없는 토요일인 9일에 가겠다고 한 것뿐이란 겁니다. 그래요. 그럼 손인혜 기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왜 입장을 바꿨을까요? 뭐 변호사도 최근에 바뀌었어요. 네, 일단 오늘 자필지 수서를 공개한 게 김광민 변호사입니다. 현역 민주당 경기도 의원입니다. 민주당 측 인사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원래 이 전 부지사 변호는 부장판사 출신 서민석 변호사가 전담하다시피 해왔는데 이 전 부지사 부인이 반대하면서 변호를 그만뒀습니다. 이 전 부지사 부인은 민주당 측과 소통해온 인물이고요. 민주당과 소통하는 변호사가 새로 선임되면서 이 전 부지사 입장에도 변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뭔가 물밑에서 많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이동은 기자, 손인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일주일 지났습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국민들 눈이 있다며 회의 열심히 참석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좀 달라졌을까요? 대정부 질문이 벌어지고 있는 본회의장 안으로 가봤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후 2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했습니다. 시작 10여 분 뒤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은 120여 명. 전체 의원의 절반도 안 됩니다. 앞에선 질의가 한창이지만 의원들은 수다 산매경에 휴대전화로 딴짓을 하더니 하나둘씩 일어나 회의장을 떠납니다. 질의 중인데 왜 나가는지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디 지금 가고 계세요? 네, 잠깐 여기 행사에 축사만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 너무 좋죠. 잠시 뒤에 누가 찾아왔다고 잠깐 갔다 바로 올라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질의 시작 2시간 만에 인원은 절반 가까이 빠졌고 산회 직전까지 본회의장을 지킨 의원은 50명을 겨우 넘겼습니다. 한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가야 할 때도 많다며 대정부 질문 4일 내내 자리를 지키는 건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정부 질문이 종료될 때까지 이석을 자제해달라는 문자를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고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출석 체크를 했지만 의원들을 회의장에 잡아두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의원들은 본회의장은 안 가도 이런 거는 잘 챙깁니다. 일찌감치 해외 출장들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외 출장을 간 의원이 224명이었습니다. 총선 국면에 자리 비우면 왠지 불안하죠. 그래서 미리 다녀온 걸로 보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은 모두 54회. 간 의원 수를 다 합쳐보니 중복을 포함해 224명, 54억여 원이 들었습니다. 그중 항공 비용만 30억 가까이 들었는데 의원들은 대부분 비즈니스석으로 타고 갑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해외 출장 횟수가 60% 이상 늘었습니다. 임시국회 기간에 해외 출장을 간 경우도 있었는데 의원들은 외유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1월 임시국회가 열린 상황에서 외교 일정을 소화해도 되느냐 이런 비판이 좀 있어가지고 의회에 다 허락을 받고 의회에서 다 심사를 한 거예요. 외유는 그냥 가지 뭘 이렇게 어렵게 가지. 보건의료분야의 나라권 진출을 위한 아주 교두보를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스마트시티를 시찰하러 간 포르투갈 일정 중에는 파티마 성모 발연지 방문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올해 해외 출장 횟수가 늘어난 건 총선 일정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총선 준비 때문에 하반기엔 출장 가기 어려운 만큼 미리미리 당겨서 다녀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지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다음 주 북러 정상회담은 이 4년 전 만났던 블라디보스톡 루스키 섬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날짜, 이동 수단이 다 벌써 공개가 되다 보니 깜짝 경로를 택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다음 주 초로 예상되는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상과 다른 경로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언론에 공개된 경로와는 다른 경로로서 깜짝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좀 생각하고 있다. 이미 뉴욕타임스 등 언론을 통해 예상 회담 날짜와 이동 수단까지 공개되고 예상 경로까지 보도되면서 다른 이동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단동을 거쳐서 심양을 거쳐서 동북삼성을 지나가지고 이제 러시아로 가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죠. 최소한 30시간 이상은 걸릴 텐데 중국 넘어가면 철도가 안전하긴 하니까. 러시아 정부 관계자가 일본 NHK를 통해 밝힌 정상회담 개최 장소는 4년 전 두 정상이 만난 블라디보스토크 남쪽 루스키 섬의 극동 연방대학입니다. 이곳으로 향하는 길은 루스키 대교뿐 다리를 건너야 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채널A에 북러 정상 등 VIP가 이동하는 경우 루스키 대교가 통제될 것이라며 폐쇄되면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보안에 신경을 쓰는 만큼 통제가 쉽고 고립된 장소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파가 몰리는 12일 동방경제포럼 본회의를 피해 다음 날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북중러가 미국을 공동의 적으로 여기고 있다며 이들의 관계 강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러시아 외무장관 바로 옆에서 이 북러 정상회담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반면 중국 총리와는 깜짝 회담을 가지며 이 대중 대러시아 간 대응에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외무장관 바로 옆자리에 앉은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무기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북러 정상회담을 비판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 겁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러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중국 관련 발언은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준칙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원론적 입장으로 대신했습니다. 중국의 2인자인 리창 총리와 별도의 깜짝 회담도 가졌습니다. 리창 총리와는 첫 회담입니다. 어제 중국과의 협력 관계 복원을 강조한 것과 이어진 맥락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인도네시아 정상과의 회담 이후 인도 뉴델리로 이동합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바이든 미 대통령과도 만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채널A 뉴스 조영은입니다. 꿈 많던 청년이 악몽 같은 해외 취업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도 벌고 공부도 시켜주겠다라는 달콤한 제안에 말레이시아행을 택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폭행에다가 감금까지 공포의 현장이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최재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초 말레이시아의 한국 대사관에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한 20대 박모 씨. 여권을 뺏긴 채 감금돼 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박 씨가 이곳 쿠알라룸푸르까지 오게 된 건 지난 3월 한국의 한 회사에 입사하면서부터입니다. 전화로 코인 관련 투자자를 응대하는 일이었는데 입사 3개월 뒤 회사 측에서 돈도 벌고 공부도 시켜주겠다며 해외 연수를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말레이시아에 도착하자 돌변했다는 게 박 씨의 설명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일이 주어졌고 이때부터 실적을 이유로 폭행까지 했다는 겁니다. 불법을 강요를 하는데 안 하면은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대사관도 꽉 잡고 있다. 심지어는 저희 신분증이랑 다 뺏어가지고. 입국 직후 업체에서 여권을 빼앗고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감시해 달아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박 씨와 함께 빠져나온 또 다른 피해자도 보복이 두려워 꼼짝할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너희 건물에 도망치면은 이제 팔 부러뜨리는데 동의하냐고 하면 이제 녹음을 시키더라고요. 결국 박 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한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버지가 현지 지인을 통해 몸을 숨길 숙소까지 마련해가며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해준 긴급 여권으로 귀국했고 지난달 중순 회사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폭행 당사자로 지목된 회사 관계자는 채널A의 폭행 사실은 없었고 수사기관에 협조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이 좀 느껴졌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헤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냥 진짜 지옥이었거든요.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해외 취업 사기 피해자 박 씨가 고소했다는 업체는 지금도 이름만 바꿔서 버젓이 사람을 구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 관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월 구인구직 사이트의 채용 공고문입니다. 박 씨는 숙식 제공이라는 말에 지원을 결심했는데 입사 이후 하루 1,000통이 넘게 전화를 돌려야 했습니다. 대본 같은 것도 나눠주고 주식 리딩이나 로또 가입을 하셨던 분들 피해를 보셨지 않냐, 보상을 해드리겠다.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또 다른 채용 공고문. 박 씨가 지원했던 회사와 업무 내용, 숙식 제공 등의 조건이 거의 유사합니다. 채용 대행업체는 이름만 바뀐 같은 회사라고 설명합니다. 저희가 있다가 사명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박 씨와 같은 추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수사에 나선 경기 고양경찰서는 폭행 당사자로 지목된 회사 관계자가 여전히 해외에 머물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어제 회사 관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인터폴 협조 요청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채널A에 사고로 여권을 분실해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당장 귀국 못하는 이유를 해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국 대사관도 현지 수사당국에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불법 도박 시장은 단속을 비웃듯 커져가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도박 자금을 세탁해준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그 규모만 40조 원으로 웬만한 대기업 못지 않았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부순 뒤 안으로 들어갑니다. 불 꺼진 집에는 한 남성이 숨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왜 안 열어준다? 지금 한 3.5분 걸렸다 이거. 방금 일어났어. 방금 일어난다 진짜.
남성의 사무실에선 통장과 스마트폰들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20대 총책 A씨 등 일당을 지난 2021년부터 14개월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 64곳에 입금된 도박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들어온 도박 자금을 대포 통장 400여 개를 활용해 여러 차례 이체하며 흔적을 지우는 수법을 썼습니다. 일당이 불법 도박 사이트들과 거래한 돈은 확인된 것만 40조 원. 이 중 1%인 4천억 원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이들은 전국에 36개 지부를 두고 계좌 모집책과 도박 사이트 연락책을 따로 뒀습니다. 추적을 피하려 매 시간마다 거래 계좌를 바꾸고 한두 달마다 사무실을 옮겨 다녔습니다. 통장 컨설팅이 가능하다, 계좌 공개가 강하다는 식으로 광고도 냈습니다. 거래 차단 등 사고 발생 시 이를 전담하는 사고 처리반을 꾸려 신뢰를 쌓았습니다. 계좌의 주인이 그 돈을 인출한다든지 거래를 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사고가 빈발합니다. 즉시 그 도박 사이트 업자에게 사고 금액을 송금을 해주고 이런 것이 도박 업자들에게는 아주 신뢰를 쌓게 된 그런 계기였다고 합니다. 20대 남성이 최고급 아파트에서 고급차 여러 대를 모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한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 일당 24명을 검거해 A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자신들 명의의 대포 통장을 판 77명도 입건했습니다. 연이은 단속에도 한탕을 노리는 불법 도박 시장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불법 도박 규모는 10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런 불법 도박뿐 아니라 보이스피싱도 기승입니다. 30억 원 가까이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국 현지에서 일망타진됐습니다. 탈퇴하겠다는 조직원을 폭행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중국 공안이 출입문을 열고 빠르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책상 하나 들어갈 정도의 작은 방에는 컴퓨터와 전화기가 놓여져 있고 공안이 사람들을 끌고 나와 제압합니다. 또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가자 벌집처럼 작은 방이 줄지어 있고 안에는 한 명씩 자리를 잡고 태연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칭다오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을 급습하는 장면입니다. 중국인 3명과 한국인 13명으로 구성된 일당은 올해 초부터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 68명에게 모두 27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그만두겠다는 동료 조직원을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조직원이 치료를 받으러 한국으로 돌아왔다 경찰에 체포됐는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조직의 사무실을 알아낸 겁니다. 국제 공조의 틀이 공고한 만큼 국외에서 범행한다고 해서 검거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찰은 중국에서 검거된 한국인 피의자에 대한 송환을 요청하고 범죄 수익금 환수 조치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혜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죠. 취재해보니 이은혜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나 형제 같은 가족이 받을 수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백승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4년 전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혜.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이은혜는 남편을 살해하기 전인 지난 2017년 8월 남편 명의로 3건의 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할 경우 자신이 8억 원을 받도록 설계해둔 겁니다. 하지만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며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했고 이은혜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제 법원은 보험사가 이은혜에게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보험계약서에 보험금은 아내 이은혜가 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부모나 자녀 등 다른 직계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은혜는 계약 당시 자신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로 넣은 겁니다. 보험 설계구조상 이은혜가 최종 패소하게 되면 사망보험금 8억 원은 아무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이은혜로 지정을 했다 정도로 저희는 이제 알고 있고, 이은혜가 못 받았을 경우에 보험사가 이제 다른 법정 상속인들 순위들한테 이제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21일 이은혜의 살인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마약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죠. 마약이 무서운 건 중독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을 서주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2019년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 한 번만 마약을 한다면 나중에 꿈에서 나와요. 한 번만 하면은 중독자예요. 단 한 번이 이렇게 무서운 덫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분들이 꼭 그런 거, 옛날의 아빠 다시 되기를 바라는 그런, 아니 내 얘기하면 눈물 나요. 매일마다 24시간 아빠 옆에 있었어요. 내 인생이 무너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마약 중독 재활센터에서 만난 40대 남성은 고등학교 때 처음 엑스터시에 손을 댔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 엑스터시 시작하고 같이 대마하고, 마약의 끝은 필로폰으로 가는 거죠. SNS만 접속하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 끊기가 더 어렵습니다. 요새는 텔레그램으로 그냥 다 사버리니까. 텔레그램 비밀번호를 차라리 친구 지문으로 해갖고 못 열게 한 친구들도 있고. 항우울제를 복용하다 중독된 가정주부는 아이들까지 위험에 빠뜨렸던 일이 아직도 아찔합니다. 이게 내 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막 다른 사람 사고가 난다든지 애들이 목숨을 걸고 같이 타는 거예요. 와, 엄마 미쳤어 이러면서. 마약을 끊는 첫 단계는 스스로 중독을 인정하는 일. 본인이 인정해야 단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인정 이후엔 처지를 이해해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재활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이제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 각각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해주는. 예방과 함께 마약 재활, 치료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정부 지정 병원이 전국에 24곳 있습니다. 채널A가 이 병원들을 확인해보니 19곳은 마약 환자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용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채널A 취재진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마약 치료 전문 병원 24곳의 환자 치료 현황을 파악해봤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없어요. 저희 지정되고 나서 지금 몇 년 동안 없고요. 지정 해제 요청을 지금 하려고요. 병원 24곳 중 19곳이 환자를 받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뭘까? 공격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너 밖에 눈에 띄봐라. 너 가방 안 둔다.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까다로운 환자 관리에도 병원 수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의료 사업을 펼치는 데 대해서 사실은 돈이 되지 않거든요. 마약 치료병원 중 그나마 환자들이 몰리는 곳은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마약 환자의 90% 이상을 치료 중입니다. 추진하고 입원하려면 6개월 이상이 걸려요. 두 병원도 사정은 여의치 않습니다. 국립부곡병원에는 90개 병상이 있지만 의사 2명, 간호사 6명밖에 없다 보니 실제 운영은 3분의 1밖에 못합니다. 인천 참사랑병원도 재정이 약화돼 운영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1990년부터 33년간 마약 치료 전문 병원을 지정해왔지만 제대로 된 마약 중독 치료 지침조차 만들어두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에서야 중독 치료 지침 마련을 위한 외부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주요 산유국들 감사안 때문에 국제유가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당장 화물차 기사들 차 기름값만 수백만 원 나오게 생겼다며 울상입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30년 동안 화물차를 몰아온 이영근 씨는 일주일에 많아야 2번 운전대를 잡을 정도로 운행 일수를 줄였습니다. 무섭게 오른 기름값 탓입니다. 총수익은 내가 한 700에서 한 800 버는데 거기서 기름값이 한 통행료하고 하면은
4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그러면 나한테 떨어진 돈은 한 250에서 한 300 정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전국 각지로 목재를 운반하는 박경도 씨는 요즘 수입이 30% 줄었습니다. 수입은 오르기 전보다 한 20-30% 정도 더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2년차 새내기 화물차 기사도 고유가 충격을 실감합니다. 네, 한 달에 기름값은 5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기름값 오른 상태에서는 순이익이 100만 원, 150만 원 뭐 그 정도 더 줄었다고 보면 돼요. 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87.54달러로 10개월만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90달러를 넘어선 브렌트유와 두바이유는 100달러 돌파 전망도 나옵니다. 산유국 감산으로 공급이 줄었는데 향후 겨울철 난방 수요까지 겹치면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말까지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와 화물차 경유 보조금이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어 고유가 충격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당국은 유류세 인하 재연장을 포함해 물가 안정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요즘 회사 내부에 무슬림 기도실을 만드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조선사 얘기인데요. 일감은 몰리는데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 특별 예우에 나선 겁니다. 경제카메라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 시간 울산 거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향합니다. 저는 지금 울산 장생포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커다란 선박들이 보이는데요. 올해 상반기 선박 수출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선박 수출은 지난해 82억 4천만 달러에서 11% 넘게 증가했습니다. 인력난 속에서 귀한 몸이 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생활 적응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식하고 한국 음식 조금 달라요. 소고기하고 할랄 음식 많이 먹어요. 우리 이슬람교 때문에. 혼자 먹으면 우리 숙소에 키친 있어요. 그 요리해서 먹어요. 처음에 한국에 올 때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말도 못하고 한국 문화도 몰라고 또 문화 차이. 이에 조선업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 울산 조선소의 구내식당에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 식단이 나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특정 음식을 못 먹는 근로자들을 위해 그림으로 식재료를 표기했습니다. 알코올과 돼지고기를 뺀 할랄 식단을 제공하는 겁니다. 하루 5번 기도해야 하는 무슬림들을 위해 한 거제 조선소는 기숙사에 기도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또 다른 거제 조선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교육을 해당 언어로 진행합니다. ปฏิบัติ4ข้อซึ่งเกี่ยวกับขี่จักรยานหรือใช้อุปกรณ์ PPE พวกนี้อันนี้เข้าใจง่ายแล้วก็มันสามารถไปปฏิบัติได้ซึ่งฟังแล้วผู้มือที่เอาไปใช้เนี่ยเข้าใจครับ 한국 세탁기 사용법 같은 일상생활 정보부터 체류에 필요한 서류 작성법까지 통역가에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7개국 코디분들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저희가 그 나라 언어로 표현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조선 3사는 각각 올해 1000여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비자 발급 규제를 풀어 장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의 제공이 일부 대기업에서만 이루어지는 만큼 전문가들은 협력업체 등 소규모 기업에서도 다문화 존중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문화라든가 이런 걸 좀 연구를 해가지고 사전 지식을 쌓아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좀 디테일하게 접근을 했으면은 안전사고 예방도 되겠고. 문화 차이를 해소하려는 시도가 조선업계 만성 인력난을 해소할 열쇠가 될지 주목됩니다. 경제카메라 송정현입니다. 네, 야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굽니까? 저 6,626억짜리 뭐예요? 네, 머리를 미는 삭발인데요. 오늘 이 민주당 전북 지역 의원들이 이 새만금 예산 삭감에 반발해 삭발을 했습니다. 왜 전북 탓이고 민주당 탓입니까? 이런 투쟁이 쌓이고 또 쌓여서 당연히 새만금 예산은 보고시켜야 될 것이고 윤석열의 검찰 독재는 반드시 끝장낼 수 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삭발한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네요. 네, 민주당 전북 지역 의원 8명이 모두 삭발을 했습니다. 드문 경우인데 총선 앞두고 자기 지역에 확실히 각인은 되겠군요. 네, 이 전북도민 2천여 명도 이 국회로 상경해 규탄 시위에 참석했는데요.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을 78% 삭감하자 전북 지역 발칵 뒤집혔죠. 새만금 예산 새만금은 죄가 없다. 예산 독재 규탄한다. 규탄한다. 전북 지역에서는 이미 한바탕 삭발을 다 했군요. 네, 이 한덕수 국무총리는요, 이 새만금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잘하겠다는 거라고 어제 오늘 맞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지금쯤은 한번 조금 숨을 고르면서 정말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다리는 손님이 있어요. 네, 단식 8일차에 접어든 이 대표와 민주당이 기다리는 손님, 누구인지 함께 같이 보실까요? 당의 태도를 보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정부 여당에서 제1야당의 당대표가 단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로 좀 위로도 좀 하고 대화의 창구를 좀 열어놓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기다리는 손님이 여권 인사인 것 같네요. 네, 보통 이 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면 이 정부나 여당 인사가 찾아가 이 중단을 요청하곤 했죠. 이렇게 말입니다. 어려운 고행을 하시는 충정을 제가 잘 안다는 말씀드렸고요. 단식을 중단하고 저하고 대화를 좀 하자고 그랬어요. 몸 관리를 우선 잘해야 되니까 축구하고 오늘 또 단식을 그만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정부나 여당 쪽에서 아무도 단식장에 안 간 겁니까? 네, 대통령실 관계자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단식장을 찾지 않았고요. 대신 오늘 여당에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이 당대표는 알아도 민주당을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진정성 있게 만나겠다는데 왜 막는 거예요? 저에게 북한에서 쓰레기라고 외친 박용신 의원 이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거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여러분 이런 것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그 얘기를 엄청 억울했던 거. 네, 여당 태영호 의원이 이제 항의하러 온 거군요. 네, 정작 이 민주당이 기다리는 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김 전 대표께서 단식 무관하는 단식이라니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이재명 표 단식이라 했지 단식 쇼를 하는데 여당이 백댄서를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예전처럼 찾아가 건강 걱정하는 문화도 없어지고 상대당 의원을 쓰레기라고 인신공격하고 점점 정치권이 삭막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탱크도 때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방사능 먼지와 독성 물질이 나와서 더티밤, 우리말로 더러운 폭탄이라 불리는 무기로 전세를 바꾸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이윤우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패스트푸드점을 찾았습니다. 함께 먹는 감자튀김은 가벼운 스낵이지만 논의 내용은 묵직한 추가 무기 지원입니다. Never go to someone's home without bringing a housewarming gift. We come bearing some further assistance for Ukraine. 우리 돈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지원 계획 중 핵심은 120mm 열화 우라늄탄 제공입니다. 우라늄 농축 과정에서 발생한 열화 우라늄을 전차 포탄에 사용한 것으로 벽 3개를 관통할 정도로 위력이 일반 철갑탄을 압도합니다. 미국은 2달 전에도 폭탄 안에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대량 살상 무기 집속탄도 지원했습니다. 다만 방사능먼지와 독성 물질이 나와 더러운 폭탄으로 불릴 정도로 인체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어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러시아 측은 전쟁 판세를 뒤집을 정도로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미국의 지원을 폄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방문한 날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시장에 미사일도 떨어뜨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린 대낮에 공격해 민간인 최소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hese brutal Russian attack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continuing to support the people of Ukraine.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늘릴수록 러시아도 공세를 높이는 가운데 무고한 민간인 피해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내일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인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30도로 또는 늦더위가 계속될 텐데요.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0도, 대전 18도, 광주 19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1도, 광주 30도로 덥겠습니다. 내일도 쾌청한 가을 하늘 보실 수 있겠는데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짙은 안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지며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당분간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겠고요. 경남 해안은 오늘까지, 전남 남해안과 제주는 내일까지 바람이 거세겠습니다. 주말까지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에서 온 쓰레기 빨갱이. 대정부 질의하는 태영호 의원에게 한 민주당 의원이 소리친 말입니다. 탈북자 출신을 빌미로 삼은 그야말로 인신공격이죠. 대정부 질의 때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이 절반도 안 되던데요. 그 의원들 앉아서 늘 막말에 고성 지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욕하거나 안 오거나.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